그러면은 이제, 이 행복이라는 게 그런 대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봤는데, 사실 불분명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행복론이 행복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시대마다 어떻게 변해왔을까 하는 행복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간접적으로나마 행복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크게 봐가지고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신화 시대 그리고 이제 고대 시대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그 다음에 근대, 현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보면은 좀 간단하게 우리가 행복론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신화 시대라는 것은 뭐 말 그대로 하면은 신들의 화라는 건 이야기라는 뜻이죠. 신들의 이야기의 시대. 그 신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시대. 신과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들의 이야기라는 뜻은 신이 인간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신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신과 가장 가까웠던 시대. 그래서 이제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사실은 지어낸 거죠. 인간 자신이 지어낸 거고 또 어떻게 조금 다르게 본다면 인간이 이런 우리 현대인이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초능력을 가지고 그 신들과 직접 대화를 했던 어떤 영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발달해 있는 그런 시대라고도 또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화 시대에 우리가 뭐 그리스 신화나 우리 고대 이전에 그 단군 신화라든가 이런 신화 또 뭐 중국의 반고 신화라든가요. 그런 모든 나라마다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신화 뭐 북유럽 신화, 아프리카 신화, 아메리카 신화 그런 신화가 이제 인간들과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그 신성이 약화돼 가지고 인간화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들의 이야기를 글로 이렇게 서술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고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호메로스 같은 사람은 그 신들의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많이 정리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에 관한 이야기를 길거리나 이런 아니면은 그 자기 어떤 집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남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문학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화 시대의 그 신의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신이 뭐랄까요 좀 더 입체적인 그런 수단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달이 된다. 예를 들어서 노래라든가 제스처라든가 어떤 아니면 뭐 무슨 시조 같은 그런 운율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달되는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고대에는 문자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 신의 이야기를 문자로 기록한 아까 말한 그 호메로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문자로 기록해서 어떤 그 신화 문학을 이제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신화 시대나 고대에는 어떤 신과 인간이 공존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신이 인간화되고 인간이 신성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극소수만이 행복한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귀족이라든가 신과 접촉할 수 있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독점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러다 이제 그 중세에 접어들면서 어떤 그 인간은 신과 멀어집니다. 그만큼 성경에 보면 무슨 타락을 했다 어쨌다 하는데 멀어지면서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랄까요, 행복한 고통이랄까요? 우리가 고통을 받는데 어떤 그 행복해지는 단적인 예가 그 뭡니까, 그 신에게로 신국으로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천국행 티켓을 사야 된다. 종교개혁 이전에 이제 뭐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승에서의 행복을 포기하고 저 세상에 가서 행복해진다. 그런 그 다른 말로 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하는 얘기죠. 그런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근대가 열리면서 근대 이후로는 이제 현대, 이렇게 근대나 현대나 크게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핵심은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인간의 행복을 이룩해가는, 그 인간적인 행복을 이룩해가는 그 촉매제가 되는 게 물질이죠. 그래서 중세는 물질이 아니라 정신을 존중했다면은 근대 오면 물질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근대를 일으킨 두 가지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산업혁명, 그 다음에 과학혁명, 이런 게 되겠죠. 그 둘 다 인간이 풍요로운 물질 생활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 그래서 그런 만족을 하더라도 어떤 물질적인 만족, 그 다음에 현세적 만족,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미래의 행복, 내세적인 행복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런 행복, 이것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그것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부정적인 측면은 이제 비교로 인한 불행의 탄생이다. 이제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한 채도 못 가지고 있느냐, 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하고 자기가 자기 일생에 그 소비를 할 수가 없는, 다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재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무한 경쟁, 그 무한히 남을 추월하기 위해서 그 경쟁을 하는, 남의 것을 뺏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근대 이후로 일어나게 된 사회적인 경향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결과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은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객관적인 요건, 꼭 갖춰야 되는 어떤 그런 요건은 무엇이 있나 하는 거죠. 그 행복의 어떤 객관적인 요소, 근데 이제 그 객관적인 요소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주체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주관적인 요소가 지배적이다 하는 거죠. 이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실은 객관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 객관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각 주관일 수밖에 없다. 개개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그 루스웰이라는 그 사람이 또 그리고 이제 인생 상담사 코언 이런 사람들이 행복지수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행복지수.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것은 뭐 경제적인 만족도, 삶의 만족도, 미래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 그 다음에 자부심, 희망, 사랑, 뭐 이런 것을 이제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복지수가 얼마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나라별로 이제 쭉 여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행복한 나라 1위가 덴마크라고 그래요. 2위가 스위스, 오스트리아 쭉 나가죠. 8위가 부탄. 우리나라는 뭐 몇인가 나오지도 않죠. 뭐 30몇인가 뭐 70몇인가요. 뭐 그렇게 뭐 무슨 그 국민 총생산에 어떤 비례하는 게 아니죠. 행복 지도라는 것은 그 행복 지수라는 것은 국민 총생산에 비례하는 게 아니다. 아까 근대에서 그 물질이 행복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국민 총행복이라는 어떤 지수를 또 만들어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건강, 그 다음에 시간 활용도요. 시간 활용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생활 수준, 공동체 의식, 심리적인 행복, 문화, 교육, 환경, 정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국민 총행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행복을 각자가 다르게 느끼는데 이걸 어떻게 지수로 이걸 나타내느냐 하는 그런 건데 좀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공리주의라는 거예요. 공리주의. 우리가 벤담과 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개인의 어떤 행복, 개인과 사회의 어떤 행복을 조화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나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사회의 행복, 뭐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익을 행복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 행위의 윤리적 기초는 개인의 쾌락과 이익이다. 그러니까 나 개인, 각 개개인이 어떤 쾌락이라면 꼭 물질적인 쾌락일 수도 있지만은 뭐라 그래요? 하여간 뭐 쾌락과 즐거움이죠. 쾌락, 즐거움과 이익, 즐거움이 되면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공리주의에서는 개인과 사회를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나 혼자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제 공리주의는 사회적인 행복주의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벤담이라는 그 제레미 벤담이겠죠. 이 감옥을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감옥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교화하고, 뭐,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겠다. 이런,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어, 그, 굉장히 그 타당성이 있는 계획이었다고 그래요. 평생을 이거를 위해서 다 바치고 결국은 성공을 못하고 죽었는데 최대 다수의 어떤 그 최대 다수의 쾌락을 증진하고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니까 쾌락, 즐거움은 증진시키고 고통을 줄이는 것. 그게 행복이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쾌락과 고통을 계량화하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이제 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그 경험주의의 발생지로서 실질적인 그런 정신을 중시하는 나라죠. 그래서 쾌락과 고통을 계량화, 수량화하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개인마다 쾌락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점이죠. 개인마다 똑같아야만 이걸 측정할 텐데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벤담 말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어떤 공리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벤담과는 달리 행복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과 만족이라는 것은 다르다 하는 그런 그 아주 의미심장한 그 기준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돼지를 보면 어떻습니까? 돼지가 이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겠지만 행복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낫다. 그래서 이제 그 돼지가 먹이를 많이 주면은 행복해하죠. 만족해합니다. 그렇지만 소크라테스는 불만족했어요. 왜 불만족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 그 당시에 사회가 전부 다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썩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치가 만연을 하고 비진리가 진리를 능가하고 말하자면은 그 사이비가 진짜를 능가하는 그런 그 썩은 정신이 그 사회를 지배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것을 고발을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역설을 하면서 젊은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잡혀가 가지고 그 재판을 받고 이제 그 약을 마시고 죽게 됐죠. 근데 제가 최근에 카네기라는 그 책에 보면은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이야말로 굉장히 그 아름답고 우리가 감동을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아무리 저항을 해봐도 소용이 없죠. 그럴 때는 조용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행복론 하면은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행복, 특히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의 좋은 삶,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서의 좋은 삶,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단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공동체를 굉장히 중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